안녕하세요. 북테일러 남현숙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책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목이 참 도발적이죠? 이 책은 2020년 미국에서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2021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넌픽션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다음 장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니까요. 작가는 룰루 밀러, 라디오 방송국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한 여성, 저자인 룰루 밀러의 이야기와 1851년에서 1931년까지 살았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두 축이 되어서 이 책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 그는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학장이었습니다. 과학자이자 동물학자, 분류학자, 어류학자였죠. 그는 세계 곳곳을 탐사하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발견하고 수집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물고기들을 에탄올에 담긴 유리단자에 고이 모셨죠. 그가 발견한 물고기마다 그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어류종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바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많은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3,000명 이상의 목숨을 사람들이 잃게 되었습니다. 조던은 재빨리 표본실이 있는 건물로 뛰어갑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땠을까요?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자는 깨지고 표본화된 물고기는 두둥강이 나거나 짓눌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그의 인생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그는 순간적으로 아직도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물고기들을 발견합니다. 아, 저 물고기는 어디서 수집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름을 뭘로 붙여놨더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과감히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아, 그래, 저 물고기는 바로 내가 에베르만니아 파나멘센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지. 그는 바늘에 실을 꿰매서 그 물고기의 목에 관통을 시킨 다음 이름표를 연결한 다음에 절대로 이 물고기와 이름표가 떨어지지 않게 실로 꿰맵니다. 그가 건질 수 있는 물고기들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틀 동안 밤낮으로 호수에 물을 뿌리게 합니다. 에탄올이 도착할 때까지요. 저자인 룰루 밀러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룰루 밀러는 7살 때 가족과 함께 어느 해변으로 휴가를 갑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데크에 서 있는 저자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의미는 없다. 너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우연히 던져진 조그만 점에 불과해. 우주에는 혼돈만이 존재한단다. 너를 보살펴주거나 이끌어주는 신 같은 존재는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는, 그리고 나도, 우리 인간은 중요하지 않아. 개미 한 마리와 비교해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아버지의 이 말에 어린 소녀는 충격을 받죠. 그리고 아빠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저자가 중학생이 되자 남학생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그다지 그렇게 편안한 학창시절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급기야 16살 때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대학생이 되어서 곱슬머리 남자를 만나서 그를 사랑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일을 하게 되죠.
그녀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해변에 갔다가 거기에서 매력으로 통통 넘치는 어린 소녀에게 이끌리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집에 온 저자는 곱슬머리 남자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그것은 충동에 의한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 곁을 떠나죠. 그녀는 그 곱슬머리 남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기다리지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깊고 어둡고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저자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생각합니다. 20살쯤 때 읽었던 그의 글이죠.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라는 처참한 좌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섰던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용기를 갖고 대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를 알면 나는 이 캄캄한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시골에서 자라난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별과 꽃과 풀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총명한 소년이었죠. 대학에 들어가 생물학을 전공하고 유연한 기회에 어류 탐사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연의 사다리를 믿게 됩니다. 자연의 사다리. 자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다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생물은 각자 이 사다리에 맞는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맨 꼭대기에는 최고등 생물인 인간이 차지하고 점점 내려갈수록 하위 생물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인디애나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어류를 연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어류를 연구함으로써 그는 이 자연의 이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34세라는 미국에서 최연소 나이에 그는 대학의 학장이 됩니다. 그는 물고기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그의 명성은 미국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인디애나 대학에서도 역시 벼락에 맞아서 그가 물고기를 수집 표본화했던 건물이 통째로 소실됩니다. 조던은 여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다시 꾹듯이 시작을 하죠. 어느 날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이 조던에게 초대 학장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 서부 스탠포드 대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대 학장을 지내게 됩니다. 스탠포드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조던은 해양 연구소를 짓고 어류 탐사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독자는 이거는 조던의 정기문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가벼운 편지를 냅니다. 아니다 라고 말이죠. 스탠포드에 온 지 1년 후에 이 스탠포드는 죽고 그의 부인은 제인 스탠포드가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이 조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가 물고기 연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학교 경영 체제에 불만을 갖고 그의 족벌주의를 비판합니다. 제인이 족벌주의를 비판하자 조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트렁크에 가득 찬 교수직 지원서들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학을 위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인데 굳이 알지도 못하는 지원서들을 볼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제인과 조던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고 급기야는 제인이 조던을 해임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인은 마시던 물에서
역한 냄새를 느끼고 토해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죠. 알고 보니 그 물속에는 스타크린이라는 독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누구와 범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적인 문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조던이 직접 쓴 물고기 연구를 위한 방법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웅덩이 속에 쏙 숨어들어서 잡기가 매우 힘들다. 그 물고기들을 잡기 위하여 스타크린 독약을 뿌린다 라고 말이죠. 네, 바로 조던은 물고기들을 잡기 위하여 스타크린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던은 스탠퍼드에서 1914년 해임됩니다. 그리고 그가 열정을 쏟은 분야는 바로 우생학입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아우스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던은 이 마을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그들을 보고 놀랐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거위보다도 지능이 떨어지고 돼지보다도 품위가 떨어지는 피조물로서 가장 끔찍한 공간이라고 말이죠. 그는 이 사람들을 인간이 퇴화한 한 형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자들을 말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위한 방법으로 우생학적 불임화를 주장합니다. 이에 힘입어 미국의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 아이오와주, 코네티켓주 같은 데서는 우생학적 불임화를 법제화시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생학적 불임화를 당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쯤 조던은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주의자로 나섭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한 국가가 낳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전쟁터로 나가 목숨을 잃으면 그 빈자리를 차선의 사람들이 차지한다. 게으르고 약하고 악하고 낭비하는 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손들이 번식하여 미국을 독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은 조던이 평화주의를 내세운 것은 우생학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롤 모델로 삼고자 했던 조던은 바로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광란의 남자였던 것을. 그는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 올바르다는 확신에 가득 찬 나머지 자신의 우월성을 믿고 자신의 방식이 옳으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해쳤습니다. 저자는 조던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조던이 확신이 잘못되었음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죠.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에 사다리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물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계층의 구조에 얽매이는 순간 자연의 복잡다단한 현상을 알아채지 못한다. 어떤 개체가 승리자가 될지는 인간은 모른다. 그렇게 말이죠. 저자는 또한 민들레 법칙을 소개합니다. 민들레 법칙이란 민들레는 어떤 이에게는 잡초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약초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염료가 되고 그리고 나비에게는 번식하는 수단이 되고 아이에게는 소원이 비는 화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우생학적 불임화를 당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과 교류합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답을 찾습니다. 어릴 적 아빠가 했던 말, 너는 중요하지 않아에 대한 답이죠. 나는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중요해요. 서로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인간들의 그물망처럼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소중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라고 말했죠. 데이비드 스타 주도는 80세에 가족들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죽습니다. 그를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 독자에게 아주 강한 펀치를 날립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요. 그는 캐롤 게숙 유니를 만납니다. 네이밍 네이처라는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쓴 과학자죠.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이 저자는 이 책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롤 게숙 유는 분류학자입니다. 분류학이라는 것은 생물들을 진화의 나뭇가지에서 어느 가지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밝혀내는 그런 학문입니다. 분류학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조류는 존재한다. 양서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는 존재한다. 그러나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물속에 감치는 이 수많은 생물들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캐롤 게숙윤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는 가택연금을 당했고 브루노는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오는 이단자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와 연어와 페어가 있습니다. 페어는 피에로 호흡을 하는 물고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나머지 둘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네, 답은 연어입니다. 왜냐하면 소와 페어는 폐로 호흡을 하고요. 후두개라는 피부를 감싸는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심장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연어와는 딴판이죠. 자, 아직도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자, 산꼭대기에 사는 생물들을 한 개체로 산어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산꼭대기에는 산연소, 산두꺼비, 산독수리, 그리고 사람, 산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 개체, 산어류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고두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격자무늬 외표를 갖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격자무늬를 가진 염소, 격자무늬를 가진 두꺼비, 격자무늬를 가진 독수리, 그리고 격자무늬를 가진 사람. 자, 이들을 산꼭대기라는 공간에서 살고 그리고 격자무늬라는 외표를 가졌다는 이유로 산어류라고 한 개체로 묶어서 부른다면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맞습니다. 어류는 바로 물속에서 산다는 점, 그리고 비닐이라는 외표를 가졌다는 그 공통점만을 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생물의 그 복잡 다단성을 무시하고 어류라고 개체를 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타 주던이 평생을 걸쳐 신념에 차서 몰두했던 어류, 그것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거짓이었고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에필로그가 됩니다. 자, 에필로그가 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립니다.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곱슬머리 남자에게 집착했다면 그녀를 놓쳤을 것이다. 곱슬머리를 포기하자 새로운 세상이 그녀에게 돌아왔다. 나는 양성애자임을 알게 됐다. 그녀가 물고기를 포기하자 세상의 규칙이라 부르는 그런 규칙들을 깨부시고 더 거침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말이죠. 코페르니쿠스가 별들을 포기하자
광활한 우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상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